수호지, 10만관의 재물을 탈취하려는 적발기와 호환들. 19-1. 세월은 흘러 어느덧 봄 여름이 가고 단호가 찾아오자 양중선은 후당에서 채씨 부인과 가연을 베풀어 단호를 경화하였는데 그때 채씨 부인이 양중서에게 묻습니다. 상공께서는 입신양명하시어 지금은 통수로서 나라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대체 이 공명과 복위는 어디서 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양중서는 그것은 모두 장인어른의 덕인 줄 안다고 말하자 채씨 부인은 그럼 어찌 친정아버지의 생신도 잊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그럴 리가 있느냐고 대답하며 이미 10만관의 생신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은 작년 장인 생신 선물로 역시 10만근 이상의 골동품과 금은보화 등을 보냈지만 목적의 반도 가기 전에 몽땅 털렸는데 아직 누구의 짓인지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보낼 생신 선물들 역시 안전하게 장인의 집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고 누구를 인솔자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아직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양중서가 고민을 섞어 말하자 채씨 부인이 장전에 많은 교관들이 있는데 그들 중 신복지인을 뽑아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자 그는 아직 50일 후니까 생각해 보자고 말합니다. 양중서가 예물로 골동품을 사들이고 채 태사의 생신 선물로 보낼 때 인솔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산동 제주 운성현에 새로 부임한 지연에 대한 것부터 다루기로 합니다. 그의 성은 시이고 이름은 문빈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벼슬을 지내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바르며 맡은 일도 청렴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문비는 항상 측은지심으로 인자한 생각을 지녔고 전장을 두고 싸울 적에는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야 행사하였으며 부질없는 분쟁이 일어나면 경중을 분별하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 성품이었습니다. 한가할 때면 검은고를 타며 손님을 접대하고 바쁠 때는 붓을 날리듯 순식간에 판결문을 썼으며 문비는 현의 지연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어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문빈이 관아의 공자에 나가 좌정하고 공리들이 좌우에 늘어서자 곧 위사의 포도관원들과 2명의 순포도두를 불렀습니다. 그가 맡은 현에는 관아의 보병도두와 마병도두가 있었는데 마병도두는 마병궁수 20명과 토병 20명을 지휘하고 보병도두는 창을 쓰는 두목 20명과 토병 20명을 지휘했습니다. 이 마병도두의 성은 주고 이름은 동이었으며 키는 8자 너대 친화되었고 범의 수염을 길렀으며 얼굴은 대추빛 같고 눈은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의 풍채가 관운장과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미영공이라 불렀는데 그는 원래 이 지역의 큰 부자였고 의리를 중시 여겼으며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호의 많은 호걸들을 많이 사귀며 가까이 지내며 그들에게 훌륭한 무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병 도두는 성이 느이고 이름은 횡이었으며 키는 7자 5치나 되었고 검붉은 얼굴에 부채 같은 수염을 길렀으며 그의 팔 힘은 몇십 배나 강했기에 그를 삽시오라 했습니다. 그 역시 본 현 사람으로 원래 대장장이 출신이었는데 후에는 방앗간도 운영했고 푸주도 보았으며 투전방도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리는 있었지만 속이 다소 좁았고 그 역시 훌륭한 무예를 지녔습니다. 주동과 뇌횡은 도적잡이를 주로 도맡아 했는데 이날 지연이 그들을 관아대청으로 부르자 그들은 대청에 나가 읍하고 나서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이 분부합니다. 내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본주 제주 관아에 속하는 수양 양산박에 화적들이 모여들어 노력지를 일삼고 가군의 한 곳까지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 근처 마을에도 도적들이 있고 불안당들이 출몰할 것이 확실하니 너희들은 지금 즉시 수고를 아끼지 말고 토병을 거느리고 한 사람은 서문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동문으로 나가 패를 나눠서 순찰해 보도록 해라. 만약 도적이 있다면 곧 잡아들이되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알기로 동계촌산 위에 큰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이 근처 다른 곳에는 없는 나무이다. 너희들은 그 나뭇잎을 몇 개 따다가 갖추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거기까지 순찰했다는 증거로 삼기로 하겠고 만약 안 가져오면 너희가 간장을 속이는 것이 되니 용서 없이 벌할 것이다. 명령을 받은 두 도두는 곧 돌아가 각기 토병들을 점검하여 순찰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에 뇌횡은 토병 20명과 함께 동문 밖으로 나가서 여러 촌락들을 순찰한 다음 동계촌으로 내려가 2, 3리쯤 내려가서 영관묘 앞을 지날 때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향화를 올릴 사람도 없는데 어찌 이 문이 열려 있는 걸까? 좋지 않은 놈이 저 안에 처박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모르니 들어가 확인해 보자. 뇌횡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군졸들과 함께
불을 켜들고 들어가니 전물상 위에 웬 사나이가 발가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 날씨가 더운 때기에 그 남자는 옷을 홀딱 벗어제낀 후 그 옷들을 둘둘 말아 베개 삼아 베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 신통한데. 이제 보니 우리 지영께서는 아주 영검하시단 말이야. 이 동계촌에 정말 도적들이 있거든. 노인이 자고 있는 남자를 향해 호통을 치자 벌떡 일어나 대들려고 했지만 20명의 졸개들이 달려드니 꼼짝없이 묶여 영관묘 대문 밖으로 끌려 나와 어느 보정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뇌행이 영관전 전물상 위에서 깨벗고 잠자던 눈팽이를 묶어 끌고 나온 시각은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오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놈을 끌고 우선 조보정의 집으로 가서 요기를 한 다음에 현으로 압송해 가서 문초를 하도록 하자. 뇌행의 지시에 따라 일행은 조보정의 장원으로 갑니다. 동계촌 보정의 성은 조이고 이름은 개라고 했으며 조상 때부터 현의 큰 부호로서 언제나 의리를 중시 여기고 재물을 아끼지 않고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습니다. 일단 누구든 그를 찾아가기만 하면 선악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집에서 묵게 하고 떠날 때면 노자까지 주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창과 뭉치쓰기였고 원기가 왕성하고 힘이 장사인데 아직 혼인도 하지 않고 매일 하는 일이란 무예를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운성형 관아의 동문 밖에는 동계촌과 서계촌이라는 두 개 마을이 큰 시내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서계촌에는 늘 귀신이 나타나서 대낮에도 사람을 홀려 시냇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승려가 지나가자 촌민들이 그 승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자 그 승려는 시내의 한 곳을 가리키며 그곳에 청석으로 보탑을 세우라고 합니다. 촌민들이 그 승려가 말한 대로 하자 그 후부터는 서계촌의 귀신들이 모두 동계촌으로 쫓겨갔다고 합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조개는 크게 화를 내며 당장 홀몸으로 시내를 건너가 그 청석 보탑을 빼앗아다가 동계촌 시내에 세우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탑탑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새벽 뇌흔과 졸개들은 그 사내를 끌고 장원 앞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자 머슴이 곧 보정에게 알리자 조개는 아직 자고 있었지만 도두가 왔다고 하자 일어나서 급히 대문을 열게 합니다. 머슴이 대문을 열자 졸개들이 우선 잡아온 사내를 문간방에 매달아 놓았고 뇌행은 10여 명 간부들만 거느리고 초당으로 들어가자 조개가 나와서 인사를 하며 묻습니다. 도둑께서 무슨 일로 오셨소? 지연 어른의 지시로 나와 주동은 병졸들과 함께 각기 여러 촌락으로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던 길에 몸이 고내서 잠깐 쉬어가려고 댁에 들렸는데 주무시는 나리를 깨워서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라고 말하며 조개는 머슴에게 주안상을 차려오라고 지시하고 술을 데워다가 대접하면서 묻습니다. 저희 부락에서 좀 더 둑이라도 하나 잡았습니까? 방금 웬 놈이 저 앞 영관전에 자빠져 자고 있기에 수상해서 붙들어 왔는데 필시 그놈이 취해서 자던 모양이오. 우리는 그놈을 묶어가지고 바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았고 또 보정 나리에게도 알려둬야 혹시 후에 관장께서 물으시더라도 대답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댁의 문간방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개는 속으로 모종의 궁리를 하며 모처럼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윽고 머슴들이 주안상을 차려내오자 여기서는 대화하기가 불편하니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며 머슴에게 안방에 불을 켜게 한 후 안으로 안내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조개가 주석에 앉고 뇌행은 객석에 앉아 머슴들이 과일 안주 채소 반찬들을 차려놓으며 술을 따라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조개는 따라온 졸개들에게도 술을 대접하도록 하자 머슴들이 그들을 행랑방에 모두 들게 한 다음 큼직한 접시에 고기를 담고 큰 잔에 술을 따라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합니다. 조개는 뇌행을 대접하며 우리 동네 어떤 놈이 붙잡혔을까?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후 술을 67순배 돌린 후 청지기를 불러 소피를 보고 올 테니 손님을 모시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뇌행을 접대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동안 조개가 안으로 들어가 등롱을 들고 문루 아래로 가보니 졸개들이 안에서 술을 마시느라 밖에는 아무도 없자 머슴에게 묻습니다. 도둑아 잡아왔다는 도둑은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저 문간방에 있습니다. 머슴의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자 웬 사나이가 높이 매달려 있었는데 살결은 검고 다리에는 검은 털이 더부룩한데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조개가 불로 그 사내의 얼굴을 비추자 검붉은 얼굴은 멀쩍한데 귀밑털 부근에 붉은 사마귀가 있고 사마귀에는 누르스름한 털이 한 줌 나 있습니다. 그대를 우리 동네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사람인가? 조개의 말에 사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먼 데서 온 나그네요. 만나볼 사람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글쎄 나를 도적이라고 붙잡아오지 않소. 내 말이 사실인지는 이제 따져보면 알 거요. 대체 누구를 찾아왔나? 나는 혹을 한 분을 찾아서 이 마을에 왔소이다.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나? 그 분은 조보정이라 합니다. 그 사람을 왜 찾아왔나? 그 분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호걸이지요. 지금 내게는 큰 돈벌이 구멍이 있길래 그것을 그분에게 알리려고 찾아왔소. 그럼 가만히 있게. 실은 내가 조보정일세. 우선 자네를 구해주겠으니 임자는 나를 외삼촌이라고 하게. 조금 후에 내가 뇌도두를 전송하러 나올 테니 그때 임자는 나를 보고 아저씨하고 부르게. 그러면 나는 임자를 내 생질이라고 할 것이네. 그리고 임자는 서너 살 때 이곳을 떠났다가 이번에 처음 외가를 찾아왔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하게나. 여기서 말하는 등농은 등의 하나로서 대울이나 쇠로 살을 만들고 겉에 종이나 홍겁을 씌워 안에 촛불을 넣어서 달아두거나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저를 그렇게 구해주신다면 그 은혜 죽어도 잊지 않을 것이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개는 등농을 들고 그 방에서 나와 문을 닫은 다음 급히 후원 대청으로 들어가 중도에 나갔다 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자 뇌횡이 괜찮다고 화답합니다. 서로 화답이 오가는 가운데 술을 마시는 동안 창문 밖이 훤히 밝아오자 동이 텄으니 소인은 하직하고 돌아가 정보를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뇌횡이 말하자 조개가 대답합니다. 도두는 관직에 계신 분이라 돌은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촌락에 일이 있어 오시거든 또 들러주시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조개의 도움으로 관아로 잡혀가 치도곤을 치를 위기에서 벗어난 유당이 조개에게 10만관의 재물을 탈취할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